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SNS 프로필에 해볼 테면 해봐라, 감당은 너의 몫이다 와 같은 조롱성 글을 올린 행위가 자녀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박민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아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으시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피해 학생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최악의 대응 5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5가지만 피해도 우리 아이가 받게 될 처분의 수위를 낮출 수 있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과와 반성 없는 부인, 축소, 합리화 주장은 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하시는 실수가 바로 이건데요. 애들끼리 장난 좀 친 걸 가지고 뭘 그래요. 우리 애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에요. 걔가 맞을 짓을 했겠죠. 쌍방과실이에요. 와 같은 마치 자신의 자녀를 과잉 보호하는 듯한 말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를 믿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학폭위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학폭위에서는 가해 학생의 반성의 정도 그리고 화해 정도를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데요. 부모님께서 이렇게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시면 심의위원들은 부모가 저러니 애들이 뭘 배우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반성과 화해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처분 수위를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비록 잘못은 했지만 학폭위 자리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위원들의 판단으로 처분이 감경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잘못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인정하시고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 학생 또는 부모에 대해서 섣부르게 직접 접촉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즉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는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혹은 억울함을 해명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 학생에게 직접 다가가서 말을 걸거나 따지거나 피해 학생 부모님께 무작정 전화나 문자를 보내거나 심지어 집으로 찾아가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학생 측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화해가 아닌 압박이나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저희가 다룬 사건에서는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저에게 사과를 시도하면서도 주변에 피해 학생 탓을 하는 말을 하고 다닌 것이 2차 피해로 인정되기도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적도 있습니다. 또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SNS 프로필에 해볼 테면 해봐라, 감당은 너의 몫이다 와 같은 조롱성 글을 올린 행위가 자녀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아이와 함께 공동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섣부른 접촉은 보복 행위로 간주되어서 가중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형사상 스토킹 범죄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아이의 진술에만 의존한 사건 대응은 금물입니다. 여러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것이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은 당연히 내 아이의 말을 가장 믿고 싶겠죠.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할 때 우리 아이의 말만 100% 믿고 학폭위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서 혹은 창피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부모님이 알고 계신 사건의 내용과 실제 제가 따로 아이와 상담해서 파악한 사건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학폭위에 참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 학생 측의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 앞에서 우리 아이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나거나 또는 부모님조차 몰랐던 새로운 가해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결국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잃고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는 나쁜 인상만 주게 되기 때문에 처분 수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말을 존중하시되 반드시 제3자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객관적인 증거와 여러 사람의 진술을 종합하셔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증거인멸 및 조작 시도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요즘 학교 폭력은 SNS나 메신저를 통한 언어 폭력, 사이버 따돌림의 형태로 많이 발생하는데요. 사건이 문제가 되자 아이들이 단체 대화방을 폭파시키거나 문제가 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또는 주변 친구들에게 입을 맞추자고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를 아셨다면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완전한 비밀은 없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는 결국 다른 친구의 제보나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서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명백한 시도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매우 높고 반성의 정도는 전혀 없다고 평가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불참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참석 통지서를 받으시면 부득이한 경우 의견서 제출로 출석을 가름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만 믿고 어차피 할 말은 조사 때 다 했으니까 괜찮겠지, 또는 의견서에 억울하다고 잘 써서 제출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실제로 불참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이는 정말 최악의 선택입니다. 학폭위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해 학생과 부모님의 태도를 보고 직접 반성의 정도와 선도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단 1, 2점 차이로 서면 사과가 될 것이 사회봉사가 되고 사회봉사가 될 것이 출석 정지로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폭위에 불참하는 것은 우리가 반성할 의지도 없고 화해할 의지도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견서에 반성한다고 적어놔도 심의위원들도 사람인지라 직접 얼굴을 보고 말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거든요.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참석해서 사건 경위를 겸허히 설명하고 어떠한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학생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고 싶은지를 직접 밝히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를 위한 마지막 최선의 노력이 됩니다. 자, 이 5가지는 꼭 지키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박민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